자, 오늘 해야 될 단어는 명제라는 단원입니다. 명제라는 단어는 내용이 굉장히 길어. 왜냐하면 명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조금 더 개념을 확장을 해서 증명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절대부등식의 형태까지를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는 기본적인 용어들의 정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제라고 하는 거.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의 형태를 명제라고 얘기한다. 다시 한번 할게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참말이 되었건 거짓말이 되었건 보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고 판단이 돼야 된다고. 아 이건 참말이네 이건 거짓말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의 형태를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 더하기 3은 4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런 애는 명제입니다. 왜요? 2하고 3을 더하면 5지요. 4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지.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아, 이건 참이구나, 거짓이구나 하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런 녀석을 명제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정의라는 말이 나오고 정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의는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어떤 뭐 삼각형이면 세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용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애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자라는 약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명이 필요 없지. 왜? 그냥 그러자라고 서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를 우리는 1이라 그래. 사과 하나를 숫자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1입니다. 라고 얘기해. 이거 누가 정한 거지? 응? 이거를 셋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만약에 최초로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를 3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3이라고 하고 1이라고 머릿속에 떠올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관계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건 그때 당시에 그 용어를 만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따로 어떤 증명이 존재하지 않고요.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뭐 이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다는 얘기야. 뭐 물론 대부분의 정의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정의가 되려져 있어. 그걸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정리라는 거랑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정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에 우리가 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명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명제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어, 이런 것들을 정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성질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지, 수학에서. 뭐 무슨 성질이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정리에 해당하는 거야. 이 정리는 이치리자, 어떤 원칙이 맞아, 원리가 맞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리는 항상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명되지 않은 건 정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추측이라고 합니다. 타당한데라고 하는 거. 후엔카레의 추측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정리는 반드시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명된 녀석만 정리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증명이라는 건 뭐냐?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리 이거지. 정의나 이미 밝혀진 정리를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이됨을 설명하신 것, 이것을 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리는 증명이 필요하다. 증명은 어, 기존에 알려져 있던 사실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사실이 옳다라고 보여주는 것을 증명이라고 한다. 증명을 하나 해볼까요? 삼각형.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입니다. 그지요? 음, 누가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내가 옛날에 이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초등학생들 책에선가? 이걸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어 붙였더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건 증명 아니야. 막 물을 부어서 막 3분의 1이다. 그 입체도형의 부피 얘기하는데 뿔의 부피가 왜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냐 그랬더니 뿔에다 물 채워갖고 원기둥에다 채우는 그림 그려주는데 그런 건 증명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평행선의 공준이라는 애가 필요합니다. 평행선의 정리? 공준. 공준이란 말을 안 쓰는데 평행선의 성질. 뭐냐? 평행선에서 동위각과 억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그러니까 평행선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동위각 또 얘랑 억각 이 두 개의 크기는 항상 같다. 이게 왜 공준이라고 썼다 성질이라고 쓰냐면 그 기하학에서 공준이라는 게 있어. 그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5가지 공준, 아무리 그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는 그런 5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도형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증명해 나가는 거야. 그 중에 그 5개의 기본 성질 중에 하나가 평행선의 공준입니다. 근데 이 평행선의 공준이 나중에 깨져요. 5개의 공준 중에서 유일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진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 대학 가서 기회가 되면 배워보세요. 아무튼 평행선에서 동위각과 억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선을 지나는 연장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너랑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성분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각의 크기와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는 억각으로서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각과 여기에 있는 이 각은 동위각, 같은 성분에서 있는 동위각으로서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이 각을 세모각이라고 한다면 이거 세 개를 합했을 때 180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증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라는 애는 항상 이러한 증명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어떤 우리가 성질이라고 부르는 애들, 땡땡 성질 이런 것들도 다 명제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얘기하고 정의는 용어의 뜻, 정리는 용어의 성질, 그리고 증명은 기존에 밝혀진 사실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증명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자, 조건과 진리집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앞에 명제가 있었지, 명제.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가능한 식이나 문장이라 그랬는데 이 명제를 쪼개보면 가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결론이라는 부분이 있더라.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주면 얘가 명제가 되더라 이거야. 그랬을 때 이 가정만 따로 분리하거나 결론만 따로 분리를 하면 얘네들을 따로따로 놓고 보면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뭐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상태들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쪼개진 이 녀석을 조건이라고 할 겁니다.
어떤 문자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정해질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조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진리집합이라는 건 왜 나오느냐? 진리집합은 뭐냐면 어떤 조건이 있었어. 아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다시, 다시.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정해지는 애들이고, 이런 애들을 조건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애들만 모아서 그것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명제로 가는 거야. 명제라는 애를 봤더니 명제는 기본적으로 어떠이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꼴로 문장이 만들어지더라. 그랬을 때 이 가정이나 결론을 따로따로 떼놓으면 얘네들은 조건의 형태로 바뀌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 명제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 조건과 진리 집합의 개념이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나타내는 진리 집합이 결론을 나타내는 진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면 요 명제는 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더라. 이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야. 조건이나 진리 집합에 관한 얘기가. 그 뒷파트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이거 던져놓고 또 막 엄한 소리 막 하다가 그 다음 얘기 나오니까 그냥 한꺼번에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정은 말 그대로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지. 어떤 명제의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한다. 뭐 P이다라고 말을 했다면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하고 앞에 이거 물결문이 P와 같이 나타냅니다. 이거를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어요. P가 아니다라는 말이지. 어떤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 되고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다. 이렇게 하는 건. 그 다음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U의 원소 중에서 not P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는 P의 원소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이 진리 집합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 U에 그러니까 부정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지. 다시 부정을 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인데 P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not P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부정이라고 한다.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P 또는 Q와 P 그리고 Q. 지금 이게 또는이라는 말하고 그리고라는 말하고 접속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접속어입니다. 또는이라는 건 P이거나 Q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라도 되면 돼. 둘 다 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얘는 합집합할 때 나왔죠. 두 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 P 그리고 Q라고 하는 말은 P도 돼야 되고 Q도 돼야 되고 두 개가 다 돼야 돼.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식이 되는 거지. 얘기하기가. 그래서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한다면 P 또는 Q의 진리 집합은 P 합집합 Q이고 그 다음에 P 그리고 Q의 진리 집합은 P 교집합 Q이고 그 다음에 부정을 해보면 여집합이라 그랬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을 만들어주면 분배하니까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그럼 이건 not P 그리고 교집합이니까 not Q 이런 말이 되겠네.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이다. 그러니까 이거 기호로 바꾸는 걸 잘 해야 돼. 기호로 바꿔서 설명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다시 문장으로 해석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이 파트가 편합니다.
P 그리고 Q라고 하는 건 P 교집합 Q였겠지? 그것을 부정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니까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이다. 그러니까 이게 집합 다음에 나오는 게 집합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많이 이용해 준다고. 그 개념들을 가지고 이거를 증명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해줬던 겁니다. 그 성질들을 그대로 사용해 주면 되겠지.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명제의 참과 거짓. 지금 이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입니다. 여기가 가정이고 여기가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P이면 Q이다와 같이 나타내고 P를 이 명제의 가정, Q를 이 명제의 결론이라고 한다. 자, 명제는 기본적으로 P이면 Q이다라는 꼴을 취하고 있다.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랬을 때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PQ라고 얘기했을 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면 이 명제는 참이다. 부분집합이 아니라면 이 명제는 거짓이다. 한번 보자. 명제라는 게 P이면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P에 속하는 원소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내도 Q에 속해 있어야 돼. 그러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인 이 상태라면 P의 원소 무엇을 골라낸다라고 할지라도 Q라는 영역 안에 들어있으니까 P에 해당한다면 Q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인 상태가 되는 거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참이다. 근데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러한 영역을 가진다면 여기에 있는 이 원소를 골라낸 경우에는 P임에도 불구하고 P이면이었는데 Q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있는 원소라면 P이면 Q이다가 참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 진리집합이 이런 상태를 가지게 된다면 이게 참인 경우도 있고 참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참이 아니면 그건 거짓이라고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왜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그 명제가 참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영역 여기에 해당하는 이 영역을 뭐라 그래? 발레라고 합니다.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 왜? P가 됐으면 Q는 그냥 저절로 된다. 이렇게 명제를 말을 했는데 P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Q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T가 된다 그래서 Q가 되는 건 아니네? 이렇게 말을 하겠지. 이런 것들을 발레라고 부르고 여기가 바로 발레의 영역입니다. 발레의 영역은 P 차집합 Q가 발레의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모든이나 어떤 뭐 부정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왜 나오냐면 일반적이지 않아서 나와요. 모든을 부정하면 전체 집합 U를 부정한 형태니까 U의 여집합이 될 거니까 공집합 아무것도 아니다가 되겠지. 근데 명제에서는 요 구조가 용납이 안 된다고. 모든을 부정하면 요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을 부정했을 때 어떤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 그러니까 전부 이러거나 뭐 어떤 것들이 그렇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이라는 거 다 그런다는 얘기고 어떤이란 말은 그런 것도 있다. 이게 되겠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x가 됐든지 다 p가 돼야 되니 p의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참이고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다. 뭐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p의 진리 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고 공집합이면 거짓이다.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를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하여 not p이다. 그러니까 요것도 부정하고 요것도 부정하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
됐지요? 모든 거 어떤은 부정의 형태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명제의 역과 대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제가 이렇게 있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요. 이 명제를 거꾸로 뒤집어 보고 싶어. 그러면 Q이면 P이다의 꼴로 만들어 줄 수 있겠지. 이것을 이 명제의 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명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P이면 Q이다 라는 꼴의 원 명제가 있어.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Q이면 P이다. 왜 낯을 줬니? Q이면 P이다 라고도 만들어 줄 수 있겠지. 이거를 역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부정하면 not P이면 not Q이다의 꼴이 되겠지. 이걸 그대로 부정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될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요 둘의 관계를 이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옛날에는 배웠었어. 이거를 역명제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하고 얘도 역명제 관계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도 이명제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하고 얘를 연결해주면 이것을 대우명제라고 얘기합니다. 대우명제는 뭐냐면 부정에서 역명제를 만드는 거야. 역명제의 부정명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의 대우명제는 Q를 앞에 빼서 부정, P를 뒤로 돌려서 부정, not Q이면 not P이다가 대우명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 역명제하고 원래 명제는요 참과 거짓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명제가 참이 된다 그래서 여기 거짓이라고 하거나 뭐 여기 참이니까 명제가 거짓이라고 하거나 요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참일 수도 있고 둘 다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집합이 가지는 위치 관계가 서로 전혀 다르거나 아니면 공통 부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가 있거나 이런 관계도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P하고 Q가 동치이거나 서로 상등인 집합 관계이거나 이게 가능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부분 집합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P이면 Q이다도 거짓이고 거짓 Q이면 P이다라고 말해도 거짓이야. 얘도 마찬가지지. P이면 Q이다도 거짓, Q이면 P이다도 거짓. 얘는 P이면 Q이다는 참이야. Q이면 P이다는 거짓이 되겠지. 여기서는 여기서는 P이면 Q이다는 거짓인데 Q이면 P이다는 참이야. 여기서는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고 그러니까 둘 다 거짓이거나 둘 다 참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거나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우명제는 반드시 일치한다. 왜요? 봐봐. P이면 Q이다가 있어. 대우명제를 만들어주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겠지. 그럼 네가 참이라고 하는 건 P가 Q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게 집합에서 된다 그랬어. 그지?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여집합은 그 관계가 뒤집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 모양이 만들어지는 대우 명제는 당연히 참의 꼴이 되겠다. 이해되시나요? 집합이 참 여러 군데서 써먹히지?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다. 요걸 이용해서 대우 증명법이라는 증명의 방법이 있어요.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 명제도 거짓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부분집합이 아닌데 이것도 이 관계가 성립할 수 없겠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조건 PQR이 있는데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이면 R이다도 참이다. 이런 것을 3단론법이라고 한다. 옛날 이게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요즘은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 버리는 것 같아.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P라는 아이가 Q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건 Q가 R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P는 당연히 R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P이면 R이다도 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처음에는 굳이 명제라는 애를 왜 조건으로 쪼개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진리집합이니 뭐니 하니 복잡하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진리집합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명제가 훨씬 깔끔해지는 거야. 이게 어떤 문장이 됐든지 간에 그 조건만 맞춰진다면 이 녀석들을 다 정리할 수 있겠죠. 논리학에서는 의외로 이런 구조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이게 따질 때는 찾아봐야 되는 조건이 첫 번째 주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주어는 뭐뭐은, 뭐뭐는, 뭐 은는, 이가, 도만 깨서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은는, 이가가 붙어 있는 애들은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는, Q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이 되는 영역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봐봐. P이면 Q이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거는 두 줄로 썼어요. 이거는 한 줄로 돼 있고 여기는 한 줄, 여기는 두 줄. 그러면 한 줄로 돼 있다는 건 얘는 명제이기는 해. 근데 참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말 안 해줄 거야. 그거고 이거는 참인 명제야 라는 거야. 참인 명제가 됐다는 건 봐봐. 이거를 P는 Q이기 위한 이라고도 할 수 있고 Q는 P이기 위한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P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화살표는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Q한테 주고 있는 모양처럼 보여요. 내가 뭔가를 나눠줄 때는 나한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Q의 입장에서 보자면 화살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하니까 받아들였겠지요. 봐봐. 어떤 참인 명제의 꼴을 하나 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얘는 무조건 충분 조건, 얘는 무조건 필요 조건 이게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야. 그러면 요것만 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의 입장에서 보자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주어가 뭔지를 먼저 보라 그랬지. 그다음에 참인 명제의 꼴을 보고 난 다음에 주어한테서 나가고 있다면, 주체한테서 나가고 있다면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주체 쪽으로 화살표가 오고 있다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같이, 그럼 얘는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명제도 참이고, 그 명제의 역도 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경우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진리집합의 관계를 놓고 보자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건 진리집합이 상등을 이루고 있다.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증명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증명법은 일단 증명의 방법은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증명하는 이 방법은 아까 뭐 삼각형 했던 거하고 니네들이 그 뭐 도형의 성질 이런 거 배운 거 있었지? 중학교 때 도형의 성질 같은 거 배울 때 썼던 그런 것들이 바로 직접 증명법입니다.
간접증명법은 뭐냐? 간접증명법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대우증명법이 있고, 그다음에 귀류증명법이 있습니다. 대우증명법하고 귀류증명법은 뭐냐? 대우증명법은 대우가 참임을 보여주면 돼. 말 그대로 어떤 명제가 존재하는데 얘가 참임을 보여주고 이걸 증명하기가 어렵다 이거야. 근데 대우 명제로 해버리면 좀 간단하게 보이더라. 간단하게 풀리더라. 그래서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식을 대우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비류법은 뭐냐면 비류법은 어, 결론을 부정해 버립니다. 어떤 명제에서 어, 결론을 부정을 해가지고 이게 결과가 모순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둘 다 부정해 버리는 거지. 영명제, 부정명제, 대우명제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것이 참의됨을 보여주는 거고 비류법이라는 건 결론만 부정해 버리는 거야. 명제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결론만 부정을 해가지고 쭉 전개를 해 나가다 보니까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원래가 맞았던 거다. 이렇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하여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 보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요게 가정이고 여기가 결론이야. 그러면 얘를 결론을 부정해서 무리수의 부정 형태 유리수라고 얘기를 해버리자. 그러면 어떠한 유리수라고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유리수는 뺄셈을 해줘도 유리수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유리수는 닫혀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유리수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유리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양변에다 해줘 버렸더니 루트 2는 a 마이너스 1. 그럼 이 a 마이너스 1은 유리수여야 될 거죠. 근데 루트 2가 뭐라고? 무리수라고. 여기는 무리수인데 여기는 유리수인데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모순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러므로 1 플러스 루트 2는 무리수여야만 한다. 유리수라고 놓고 봤더니 모순이 생겨버렸다. 그러니까 무리수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결론을 부정을 해서 모순이 생기도록 만들어서 증명하는 방식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이런 거 갖고 문제가 나오겠지.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머리 아파들 하는데 증명 문제는 스스로가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빈칸 채우기 문제밖에 안 나와요. 빈칸 채우기는 뭐 하면 되냐면 위에 줄하고 아래 줄이 뭐가 달라져 있는지만 보면 돼. 대부분의 증명 문제는 달라진 것들만 정리해주면 다 풀립니다. 뭐 일부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기는 해. 증명을 진짜로 그 증명 내용을 알아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추론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 항상 참이되는 거야. 항상 맞는 거야.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자.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절대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기본적인 성질은 a가 b보다 크다 하면 b를 이항해 버리면 되겠지. a-b가 0보다 크다. 여기서 뭐 a-b가 0이면 a하고 b가 같다. a-b가 음수이면 a보다 b가 더 크다. 요거 있었지? 뭐 그거 다 사용해 주면 되는 거고. 무언가를 제곱한 숫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0과 같아지려면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한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라면 a도 b도 0이다. 절대값 a의 제곱과 a의 제곱, 절대값 a 곱하기 b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의 결과는 같다. 그다음에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a가 b보다 클 때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크고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 이제 제곱에 관한 문제들은 뭐죠? 음수일 때 만약에 얘는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2면 제곱해버리면 얘는 1인데 얘는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내용은 항상 양수인 영역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네요.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자, a의 제곱 더 플러스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보면요. a 플라마 2분의 1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의 제곱이라는 이 꼴이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음, 여기를 4분의 1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맞나요? 어. 여기를 4분의 1 b의 제곱, 그 다음에 4분의 3 b의 제곱으로 쪼개주는 거. 다시 쓸게요. 플러스 ab 플러스 4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이라고 놓고, 그럼 얘는 a 플러스 2분의 1 b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의 제곱의 꼴이 되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의 꼴이지. 그러니까 이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절대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게 다 이런 식입니다. 별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너는 곱셈 공식 할 때 징그럽게 했던 건데 요거는 요렇게 바뀌지요. 2분의 1 괄호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한 것은 a하고 b를 더한 것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얘가 더 크고 부호가 같다면 같은 게 되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애 나옵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이게 산술평균입니다. 더해서 더한 것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 이 기하평균입니다. 둘이 곱해서 그것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되었을 때 똑같은 A하고 B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내가 산술평균을 내주고 기하평균을 내준다면 산술평균 쪽이 항상 크거나 같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A 플러스 B는 2 루트 AB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이거는 원래 코시라는 수학자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별로 중요한지 몰랐어. 그랬는데 슈바르츠라는 수학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이구나.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구나 하고 밝혀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기억할 때는 각각의 제곱의 곱은 곱한 것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수를 따로 떼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개수끼리 떼낸 것의 제곱의 합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전개를 하면 증명이 돼요. 전개를 해보면 a의 제곱, x의 제곱 잘 안 써져. 플러스 a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y의 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a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 ab, xy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변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쪽 거 빼주고 이쪽 거 빼줍니다. 그리고 너를 이항해 주었더니 a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2ab xy 더하기 b의 제곱, x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ay 더하기 bx 마이너스네. 의 제곱과 똑같지? 그럼 뭔가의 제곱이 될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네요. 이거 전개해가지고 이항해버렸더니 이런 형태입니다. 요건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완전 제곱식의 형태입니다. 세 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제곱, 제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명제라고 하는 이 아이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일단 1번은 명제가 아닙니다. 6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6의 약수면 12의 약수에 해당되나요? 맞겠죠? 6의 약수를 생각을 해보면 진리집합을 만들어 보자. 1, 2, 3, 6이 될 것이고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1, 2, 3, 6 가정에 해당되는 원소들이 진리집합이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얘는 참인 명제겠지. 거짓이 된다라고 해도 명제는 명제다 이거야. 그 다음에 x는 1이면 1 집어넣었던 1-4는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인 상태. 얘는 거짓인 명제이다. 그 다음에 두 자연수 A와 B가 홀수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뭐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m 플러스 1이라는 애와 2n 플러스 1을 서로 다른 두 개의 홀수라고 생각한다면 둘이 더해준다면 2m 더하기 2n 더하기 2가 되어서 2에 m 플러스 n 플러스 1의 꼴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게 어떤 숫자가 될 거야. 거기다 2를 곱했다는 얘기는 얘가 2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지. 2의 배수가 짝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인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보세요. 직선이 가지고 있는 막곡지각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직선이 가지고 있는 각을 생각을 해봐. 플러스 B라고 하는 애는 180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각을 C라고 한다면 A와 C를 더해도 180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니까 A가 빠져나가고 B-C는 0이다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C를 이항해주면 B와 C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막곡지각의 크기는 이게 아무리 임의의 각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얘도 참인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명제는 일단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으면 명제입니다. 라는 건데, 어, 일부 학생들이 명제가 뭔지 찾아라 그러면 거짓인 명제를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거짓인 명제도 명제입니다. 그 다음 2번 봅시다.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P 또는 NotQ의 부정을 말하세요. 그럼 P 또는 NotQ라고 하는 걸 기호로 나타내 보면 P 또는 NotQ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를 부정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보세요. P 또는 NotQ를 이거를 부정해 주세요. 그럼 이제 집합의 문제가 된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 적용했더니 P의 여집합, 교집합, Q. 그럼 얘는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Q 차집합 P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봅시다. 수직선 위에다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P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부터 시작해서 5까지 가는 Q가 있습니다. P이고 Q입니다. 이랬을 때 Q에서 P를 빼주세요 그러면 요만큼 빼줘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부분에서 남는 요 녀석은 마이너스 2가 아닌 애까지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될 거고 여기는 3까지를 빼버리니까 3에서부터 5까지 요게 나오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또는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4번이 되겠습니다.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등호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유형 3번을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있는데요.
12의 양의 약수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그랬는데 만들어 봅시다. U는 10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 그 다음에 P는 4보다는 작아요. 4보다는 작으면 1, 2, 3이 되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애를 봤더니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 3, 4, 6,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자, 전체 집합 U가 있고 그 안에 P, 그 다음에 Q 이렇게 넣어주면 공통인 게 2하고 3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1, 여기에는 4하고 6. 1, 2, 3, 4, 6, 12. 이런 상태가 되겠네. 그럼 1번이 말하는 낫 P는 P의 여집합이 될 거니까 1, 2, 3 빼고 4, 6, 12가 될 것이고 낫 Q라고 하는 건 Q를 빼고니까 1하고 12가 되고 P2고 Q라는 건 P 교집합 Q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2하고 3이 되는 거고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 4, 6, 12 또는 합집합 Q 그러니까 너는 2, 3, 4, 6, 1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P 또는 나 Q 그럼 P 1, 2, 3에다가 나 Q 1하고 12니까 12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너는 3개, 너는 2개, 너도 2개, 하나, 둘, 셋, 넷, 5개. 네가 제일 많겠네. 그 다음에 너는 4개. 그 다음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4번. 참인 명제인 것만을 옳은 대로 고르세요. X가 Y가 Z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요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친구가 양수이다 음수이다 이거나 판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네가 음수고 너도 음수고 너도 양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X하고 Y를 곱하면 양수 상태가 되겠지만 Y하고 Z를 곱하면 음수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양수가 아무리 해도 음수보단 커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x 플러스 y의 최대치는 2가 되겠죠. 2 이하이다.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0이다. 이면 x가 0이 아니다. y가 0이 아니다. 여기에서 쉼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쉼표의 의미는 그리고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x나 y가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어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보다 크다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요게 되기 위해서는 둘 다 0이 아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쉼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얘가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게 거짓인 명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닥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대부분 뭐 요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라고 해서 오류가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P이면 나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그랬는데 P이면 나Q이다가 거짓 그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발레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레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억하는 게 P 차집합 Q만 기억하지요. 요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게 가정이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이고 이게 결론이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이야. 그러니까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이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을 뺀 부분이 그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P이면 P가 이거지? 나 Q이다는 이 바깥쪽이야. 그지요? 그러면
가정에는 해당하지만 결론, not Q의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 아이. 다시, P에는 해당되지만 Q의 바깥쪽, 요쪽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 아이가 바로 B라는 아이가 되겠지. 그래서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는 B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빼주세요라고 하는 걸 P자집합 Q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렵겠지. 판례는 여기 이랬는데 요 생각만 할 거 아니야. 결론이 바뀌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판례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뺀 나머지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판례의 영역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도록 하십시오. 유형 6번입니다. 무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not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은, 그러면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P의 여집합이 Q의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럼 이걸 뒤집으면 Q의 여집합은 P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뒤집어서 표현한 2번은 옳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Q가 P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가지 않지요. P의 여집합을 포함해 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Q라는 애가 온전히 P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야. 뭔 말이냐면 Q가 이렇게 있는데 요 테두리 안에 P의 여집합이 있는 거야. 그럼 요 바깥쪽은 다 P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Q가 P 안에 포함되긴 하는데 요만큼 P의 여집합만큼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야. P 교집합 Q는 공집합은 아니죠. P하고 Q하고의 교집합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공집합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P 합집합 Q는 바깥쪽인 이 P 부분과 Q를 합해버리면 이 Q 안에는 P의 여집합이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P 합집합 Q는 전체 집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P 차집합 Q를 해주면 P 차집합 Q를 해주면 P라는 요 전체 영역에서 Q를 빼주세요 라고 하면 P의 여집합 부분만큼만 남겠지. 요 바깥쪽 부분. 그지? 지금 Q하고 전체 집합하고 동일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전체가 존재를 한다면 요 나머지 부분이 다 P의 영역이 될 거야. 테두리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P에서 Q를 뺀다 그래서 공집합이 되진 않는다. 요만큼이 남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유형 7번을 보겠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네가 요구하는 건 P가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이 Q 안에 들어가도록 해주세요가 될 거야. 그러면 P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값이라는 애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 그랬지. 그러면 x-3이라는 애가 K보다는 작아라고 말한다면 이게 자연수 K잖아?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도 K만큼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K보다는 가까워야 되겠지. 그래서 x-3의 절대값이 K보다 작다는 건 x-3이 마이너스 K보다는 크고 K보다는 작습니다. 절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x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K 플러스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K 플러스 3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Q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P가 가지고 있는 영역 마이너스 K 플러스 3에서부터 시작해서 K 플러스 3까지의 이 영역을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해서 6까지의 아이가 완전히 싸고 있는 걸 원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요 파트를 보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3을 했을 때 얘가 크면 돼요. 같아도 되나요? 여기가 색칠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색칠 유무랑은 상관없이 여기까지 간다라고 해도 얘는 부분집합으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봐도 K 플러스 3이라는 애는 6보다는 작아야 돼요. 같아도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이걸 정리했더니 너가 넘어가서 K가 되고 네가 넘어가니까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너가 넘어가면 K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요 가운데가 또는이냐 그리고냐야. 여기서는
너도 돼야 되고 너도 돼야지만 부분집합 안에 들어갑니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고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하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통된 영역은 이 영역이 되겠지. 따라서 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연수 K라고 하는 이 아이는 3 이하의 숫자니까 1, 2, 3까지 3개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유형 8번 볼게요. 거짓인 명제는 어떤과 모든을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 게 분명하지요. 어떤은 이 명제에 해당되는 내용의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참이 되는 거고, 모든은 해당하지 않은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를 보면 2부터 시작하죠. 2, 3, 5, 7, 14, 11, 13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 2라는 아이가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이거는 참이 됩니다. 소수 중에서 다른 짝수가 존재할까요? 소수 중에서는 2가 유일하게 짝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짝수들은 2라는 애를 약수로 가지게 되잖아.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다는 명제에 맞지 않습니다. 정의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실수라고 한다면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x보다 작다이다. 문제는 한번 풀어봅시다. 맞는지. x의 제곱은 x라고 했을 때 이항해줬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보다 작다. 그럼 x의 x-1은 0보다 작다. 그럼 아래로 볼록한 형태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하니까 0보다 작은 구간이 존재하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 실수라면 x의 제곱보다 x가 더 크겠습니다. 얘도 참인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플러스 x는 0이다. 어떤이니까 한 개만 있어도 참이야. 4번도 x의 제곱 플러스 x는 0이라고 한다면 x로 묶었더니 x 플러스 1은 0이고 x가 0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두 개가 존재하지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애가. 그러니까 얘도 참인 명제이다. 모든 무리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유리수이다. 되게 자주 나오는 애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수 그러면 뭐 루트 3, 루트 5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루트 3 플러스 1도 무리수이죠. 이걸 제곱해 봅시다. 3 플러스 2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4 플러스 2루트 3 제곱했는데 무리수지요. 그래서 얘가 거짓인 명제입니다. 무리수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유형 9번입니다. 그 여기 참인 명제는 x, y가 실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영명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봐야 되겠지. 그럼 요거의 영명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x, y는 0이면 x는 0이다. 참인가요? y가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0이 됐다는 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얘기고 그지요? x가 0일 수도 있지만 y가 0이었을 수도 있지. 요것만 가지고 x가 0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더라. 그 다음에 너는 x가 2보다 크다이면 3x-7은 0보다 크다이다. 그럼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 3 정도 집어넣어 볼까요? 3 정도 집어넣어 봤더니 되니? 한번 볼까요? 3x는 7이다. x는 3분의 7이다. 그럼 얘는 2. 얼마 얼마겠지? 2.3333 이렇게 나갈 거야. 무슨 말이냐면 x가 2보다는 커요 라고 얘기했는데 요 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아이는 이쯤에 존재한다. 그러면 가정의 진리 집합이 결론의 진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명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명제는 참이 되겠지.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것도 명제는 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x 곱하기 y가 짝수라고 한다면 x도 y도 짝수이다. 짝수 곱하기 짝수만 짝수가 되나요? 라고 하는 거. 근데 아니지요. 곱하기를 보면 짝수에다가 짝수를 곱한 거, 짝수에다가 홀수를 곱한 거, 홀수에다가 짝수를 곱한 거, 전부 결과는 짝수입니다. 오직 홀수에다가 홀수를 곱한 것만이 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곱한 결과가 짝수가 나왔다 그래서 둘 다 짝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더라. 이거 뭐 기본 상식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이면 x가 0보다 크다이고 y가 0보다 크다이다. 라고 했는데요. 둘이 더해서 0보다 크다 그래서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5야. 둘이 더하면 양수 나오지요. 근데 그래서 이거 아니지. 되게 간단한 발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x가 0이고 y가 0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그런데 얘가 참이 되겠죠. 0하고 0이었으니까 더해봤자 0이겠죠. 뭐 절대값을 해주든 뭘 해주든 상관없이. 그 다음 유형 10번입니다. 자, 두 실수 A와 B에 대하여 명제 A 플러스 B가 4보다 작다이면 A는 K보다 작다 또는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다가 참일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 상태로는 참 막연합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를 만들어 줍니다. 또는이라는 말이 참 애매해요. 그래서 대우 명제를 만들어 주면 너를 부정해서 앞에다 써줘야 되니까 A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A 플러스 B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최소값을 얘기하면 K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더해 주었을 때 결과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K라고 하는 이 아이는 5보다는 크거나 같다이고 실수 K의 최소값은 5가 될 겁니다. 대우명, 그러니까 원명제를 증명하기가 까다로울 때 대우명제를 이용해 준다라고 말을 했지요.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유형 11번을 보겠습니다. P이면 나 Q이다. R이면 Q이다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3단 논법이 만들어지도록 명제를 엮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대우 명제를 이용해주면 간단합니다. 뭐냐, 요거의 대우를 만들어 보면 Q이면 not P이다가 만들어지겠지. 또 요것도 대우를 만들어 보면 not Q이면 not R이다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연결해 주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면 P이면 not Q이면 not R이다가 만들어지고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R이면 Q이면 not P이다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P이면 R이다. P이면 not R이 되는 거지. 1번은 아니겠다. P이면 not R이다. 요건 반드시 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Q이면 not P이다. Q이면 not P이다. 여기 존재하지? 참인 게 되는 거고 not Q이면 not R이다. not Q이면 not R이다. 여기 존재하죠? 그 다음에 R이면 not P이다. 그래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유형 12번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참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T라고 하고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Q라고 하고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을 R이라고 하자. 그럼 얘가 말하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not P이면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달이다. 그럼 어,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R이면 P이다가 만들어지겠네. 너하고 너를 연결하니까 R이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럼 얘를 가지고 대우명제를 만들어주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될 거니까 Q입니다.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면 나달이다. 두 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예요. 1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P이면 체육을 좋아한다. R이다.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Q이면 체육을 좋아한다. R이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not P이면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not Q이다.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R은 미술을 좋아한다. Q이다.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참인 것을 찾아봅시다. P이면 R이다 있나요? R이면 P이다가 있네. Q이면 R이다 없고 not P이면 not Q이다. 이것도 거꾸로네. 그 다음에 R이면 Q이다. R이면 Q이다 여기 있지? 4번은 맞고 R이면 not P이다. R이면 not P는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는 문장 자체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가면 많이 헷갈려. 애매모호하거든, 문장이 좀. 그때 이렇게 기호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준다면 문제가 좀 손쉽게 풀어질 겁니다. 그 다음 유형 13번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Q가 P에 포함되는 집합을 찾아주세요. 이 얘기네. 됐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이다라고 하는 거는 0,0만이 해당될 겁니다. 얘는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니까 0,k라고 하거나 k,0이라고 하거나 그 중에 0,0도 존재를 하겠네. 그러면 얘는 p가 q의 부분집합인 꼴입니다.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요거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y보다 큽니다 라고 했을 때 x 곱하기 z가 y 곱하기 z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z가 양수일 때 이게 둘 다 양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둘 다 양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뭐 막 이게 영역에 관한 정의가 내려져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판단하기가 좀 복잡하지요.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x 곱하기 y라는 애하고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가 같다는 건 결국 이게 양수화됐다는 얘기니까 둘의 부호가 같으면 돼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면 참이야. 요건 그 일부니까 얘가 바로 q라는 아이가 p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x는 1이면 x의 제곱은 x이다 하면 수를 풀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로 바꾸고 x의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p가 q의 부분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x하고 y고 이건 x의 제곱하고 y의 제곱인데 얘는 x하고 y가 같아도 되지만 x하고 마이너스 y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영역을 잡아주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부호를 일일이 다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Q가 P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3번이 되겠네요. 유형 14번 보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일 때 참인명제만 옳은 대로 고른 것은 이것도 3단 논법인데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R은 Q는 P로 가는 라인이 만들어지고 이걸 대우화 해버리면 나 P이면 나 Q이면 나달이다가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봅니다. P이면 Q이다. 몰라요. 안 나왔어요. Q이면 R이다. 아니에요. R이면 P이다. R이면 P이다. 맞고. not P이면 not Q이다. not P이면 not Q이다. 맞고. 그래서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니 3단원법이라 그래가지고 명제가 가지고 있는 요거 요거 자체를 그냥 던져주는 거였고 여기서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이용을 해서 네가 어떤 명제 구조를 가지는지 따지고 그걸로 3단원법으로 발전시켜라 이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최애 조건 PQR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게 만들어지네요. 항상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는데 집합의 포함 관계니까 따져봅시다. 네가 만들어졌다는 건 P라는 아이가 Q라는 아이의 부분 집합이란 얘기고 또 Q라는 아이는 R이라는 아이의 부분 집합이 되겠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R이 P 합집합 Q, P 합집합 Q 해주면 Q 나오겠지. R이 Q의 부분 집합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P 교집합 Q를 해주면 P가 나올 거야. P가 R의 부분 집합입니까? 맞죠? Q 교집합 R을 해주면 얘는 Q입니다. Q가 P의 부분 집합입니까? 아니고요. R에서 Q를 빼버리면 Q의 여집합 부분이 남지 P는 아니지. Q가 P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빼주면 P가 남을 일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P 합집합 Q의 여집합 해줍시다. 이렇게. 이 영역이야 합집합 P를 해줬어요. 이것이 R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입니까? R의 여집합이면 요 바깥쪽이 되겠지? 요 부분하고 요 안쪽 부분 때문에 R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유형 16번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Q가 P의 부분 집합입니다. 아까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문제를 살짝 비튼 거지 형식을. P라는 아이를 봤더니 x-3, 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5하고 3이 될 거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영역이야. 그러면 x-7의 절대값이 k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x-7이라는 애가 k와 마이너스 k의 사이에 있고 x라는 아이는 k 플러스 7과 마이너스 k 플러스 7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q를 p의 부분집합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부터 시작해서 3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p가 있는데 요 범위 안에 마이너스 k 플러스 7과 k 플러스 7이 있는 경우 또 마이너스 5예요 3이에요 이랬는데 요 범위 안에 마이너스 k 플러스 7과 k 플러스 7이 있는 경우 그럼 요 경우를 따져보면 k 플러스 7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고요 같아도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이거나 아니면 3보다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크거나 같아도 될 겁니다. 그럼 네가 넘어가니까 k가 마이너스 12보다 작다. 또는 네가 넘어가서 네가 넘어가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었을 때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거지.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12보다 작다 해서는 자연수가 나올 수 없지. k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안에서 자연수가 1, 2, 3, 4가 나와서 자연수 k의 개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형 17번.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요것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그러니까 가정의 진리 집합과 결론의 진리 집합이 상등 서로 같은 집합이어야 된다 그랬지. 여기서는 뭐냐면 네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뭐 막 대단한 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이걸 뭐 집합의 연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용어만 좀 바뀌었다 뿐이지 얘나 집합의 연산 처리하세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A 합집합 B 도집합 B 차집합 A니까 그 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A 합집합 B 도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라고 하겠지요. 합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A 합집합이 똑같이 있네요. 묶어줍니다. A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어서 교집합하면 이게 공집합이죠. 합해주면 A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건 A 합집합 B를 했더니 A가 나왔다. 이게 무슨 관계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야. 합집합에서 A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네. 다음 유형 18번입니다. 다음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가 참이 됨을 그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이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아예 말을 해주고 있어요. n도 3의 배수이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n이라는 애를 3k-2 또는 뭐라고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이게 뭘까요?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야. 그럼 3k 자체가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거기서 2를 뺐어요. 그러면 3의 배수보다 1 큰 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애는 3의 배수보다 2 큰 수. 3k-1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됐나요? 1라고 하면 첫 번째 n이 3k-2라고 했을 때 n제곱은 삐리리이다. 한번 해보세요. n이 3k-2니까 제곱해버리면 9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걸 3으로 묶고 나머지는 플러스 1의 형태로 만들어라. 3으로 묶었더니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로 쪼갤 수 있더라.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아이는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라고 했을 때 3k 마이너스 1 얘도 제곱을 해주면 9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고 너는 3으로 해주니까 3k의 제곱 마이너스 2k 요건 안 되니까 플러스 1이라고 놓겠지. 그러면 다는 1이라는 숫자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봅니다. 가나에 알맞은 식을 fk와 gk라고 하고 다에 알맞은 수를 a라고 하자. 그러면 fk라는 아이와 gk라는 아이가 있고 a라는 아이가 있다. 위로 가보면 fk는 3k-1, gk는 나에 해당하는 거 3k의 제곱. 얘는 왜 붙어 있니? 맞네요.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그 다음에 a는 1이 되겠지? F3A 플러스 G의 A라고 한다면 너가 F의 3 플러스 G의 1을 얘기하는 거고 3 집어넣었더니 9 빼기 1, 8. 1 집어넣었더니 3 빼기 4 더하기 1, 0. 결과는 8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뭐 증명 문제 쫄지 마세요. 자,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A분의 B분의 A라고 표현했다는 게 분수꼴이 된다는 거고 분수꼴이 된다는 얘기는 너를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이 얘기지? 그 다음에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A하고 B는 항상 서로소인 자연수입니다. 서로소인 자연수가 무슨 말이냐면 기약분수.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유리수를 표현할 때 B분의 A, A와 B는 서로소인 자연수 또는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해지요. 근데 루트 5니까 양수의 꼴을 가져야 되니까 자연수라고 표현해 준 거야. 그럼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제곱했더니 B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은 5가 되고 B의 제곱을 양변에 곱해서 A의 제곱은 5B의 제곱이다. 그러면 A의 제곱이 뭐가 됩니까? 5 곱하기 뭔가의 제곱의 꼴이니까 5의 배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A의 제곱이 5의 배수이면 너도 5의 배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A라는 애를 5K, 5의 배수라고 하자. 그럼 A의 제곱은 25K의 제곱, 5B의 제곱이니까 약분해버렸더니 5로 나눠버렸더니 B의 제곱은 5K의 제곱이 된다. B의 제곱이 마찬가지 5의 배수이고 그러면 B도 5의 배수이다. 그럼 무슨 말이야? A와 B가 서로 소라는 가정에 위배됩니다. 똑같이 5의 배수니까 5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 가정의 모순되므로 루트 5는 무리수이다. 표현해 주세요 그랬으니까 유리수, 서로소, 5의 배수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가나다에 알맞은 거 유리수, 서로소, 5의 배수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20번입니다.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자, 이걸 이항을 해주는 겁니다. 요 꼴이 만들어지겠지. 얘는 여기다 적을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인데 b의 제곱을 4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a 마이너스 2분의 1 b의 제곱의 꼴이 됩니다. 3b의 제곱. 잘 안 써질까요? 그럼 여기서 가에 해당하는 내용은 2분의 1 b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너도 제곱이고 너도 제곱일 거니까 제곱에서 더한 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그래서 얘가 참이기 때문에 너를 향한 요 형태일 때도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이 같을 텐데요.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이 같으려면 A하고 B가 0일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알맞은 숫자는 0입니다. 그 다음 유형 21번.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알맞은 것을 차례대로 써넣으세요. 그럼 얘는요.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요거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똑같겠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절대값으로 제곱한 건 그거랑 똑같으니까 A의 제곱, 이 절대값 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니까 2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요런 꼴이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3번, 4번, 5번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등호는 네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둘이 더한 것과 더한 게 같으려면 얘하고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지. A도 B도 0. 또는 둘의 부호가 같다면 부호 같으면 절대값끼리 더해가지고 어, 뭐지? 숫자끼리 더해가지고 부호를 붙인 거니까 이거나 이거나 결과가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등호는 부호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럼 부호가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의미는 뭐야?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4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22번 산술 기하 평균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문제가 좀 이상해요. 어디갔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기하 평균 문제가 좀 난이도가 세지는지 어쨌는지 보겠습니다. 이걸 일단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했더니 xy 더하기 8 이렇게 분배해주면 더하기 2 이렇게 분배해주면 더하기 xy분의 8 아, 8이 아니고 16이 되네요. 16은 xy 더하기 xy분의 16 더하기 10의 꼴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2 루트 xy 곱하기 xy분의 16 더하기 10 요거랑 요거는 그대로 써주고 얘를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 값은 너하고 너가 약분돼 보니까 16, 4가 돼서 8 더하기 10이 됩니다. 2 곱해준 거야. 그럼 이게 18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 b는 18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때 xy는 얼마냐? 이게 등호가 성립한 거가 18이 됐습니다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거야. xy는 xy분의 16입니다. 양변에 xy를 곱했더니 xy의 제곱이 16이고 x 곱하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두 양수 xy라고 했기 때문에 xy는 4입니다. 따라서 a는 4가 되고 b는 18이 되어서 a 플러스 b를 해주면 2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 유형 23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일 때 요것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고 그때의 x의 값을 n이라고 하자. 그럼 일단 이걸 가지고 산술기하부터 만들어 주자고. 산술기하를 쓸 때는 얘네 둘이 약분해서 없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뭘로? 9에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9 9x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9 해서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산술기하 평균으로 밀어 넣어주면 루트 9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9 마이너스 9가 되고 약분 돼버리니까 9, 9, 81 루트 씌우면 9가 돼서 18 빼기 9 왜 19라고 하니? 18 빼기 9가 되겠지요? 그러면 너가 9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m이라고 하는 이 i는 9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을 찾으러 갑시다. 9에 x 플러스 1 하고 x 플러스 1분의 9가 같으면 되니까 9에 x 플러스 1의 제곱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 되겠지. 9로 양변을 나누고 x 플러스 1은 플라마 1이고 x는 마이너스 1 플라마 1이 되어서 x가 0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라고 할 겁니다.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얘기하자 그랬으니까 x는 0이 되고 그래서 n 값은 0입니다. m하고 n을 더하면 9가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유형 24번
2x 더하기 3y는 6이라고 했을 때 xy의 최대값을 알파, 그때의 x값과 y값을 베타 감마라고 하자.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앞에 개수가 존재한다면 이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어떻게 하면 돼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너가 6이니까 여기가 36 되겠죠. 그 다음에 너는 4, 너는 9, 13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xy의 최대값 코시-슈바르츠가 아니네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얘를 한번 봅시다. x, y 둘이 곱한 것으로 계산해 달라 그러니까 코시로 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너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2x 플러스 3y라고 하는 애는 2 루트 2x 곱하기 3y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너를 6이라고 얘기를 하고 6xy라고 할 겁니다. 2로 나누어 주었더니 3이 될 것이고 6xy는 양변 제곱해 주었더니 9가 되고 xy라고 하는 이 i는 6분의 9,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알파는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의 x값과 y값인데 이 xy 값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 2x라는 애하고 3y라고 하는 애가 같으면 되겠지. 그러면 x 대신에 2분의 3y라는 애를 넣어줄 수 있을 거야. 됐어요? 이걸 가지고 그걸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더니 이 약분해서 3y 더하기 3y가 6이고 6y가 6이니까 y가 1입니다 하겠네. y가 1이면 x는 2분의 3y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베타가 2분의 3, 감마는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이거를 다 더해 주었더니 2분의 6, 3 더하기 1이니까 4입니다. 할 수 있겠네. 그 다음 유형 25번입니다. 길이가 100m인 줄을 이용하여 4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만들려고 한다.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바깥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이 길이를 B라고 합시다. 100m라고 그랬으니까 A가 하나, 둘, 셋, 넷, 5개 5A 더하기 2B가 100입니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겠네. 그럼 구역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그러면 A 곱하기 B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게 되겠지? 그러면 5A 더하기 2B라고 하는 이 I는 2 루트 둘이 곱한 거 10AB가 될 것이고 100이니까 50 루트 10AB 약분해 버렸어요. 집어넣어서 양변 제곱해 주니까 10AB라고 하는 애는 2500 AB라고 하는 애는 250 최대 넓이는 250이겠습니다. 그럼 그때 그렇게 가지기 위해서는 5A라는 이 아이와 2B라는 아이가 같을 때 최대 넓이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있니? B라는 아이 대신에 2분의 5A라는 아이를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5A 더하기 여기다가 2분의 5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5A가 100이 될 거니까 10A가 100이어서 A는 10입니다. 그럼 10을 집어넣었더니 B는 25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둘레의 길이는 2의 A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70이 되나요? 35? 한술 기하 평균 문제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지요. 그 다음 유형 26번입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2를 만족시킬 때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알파, 그때의 x, y의 값을 베타, 감마라고 하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생각해 봅시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i는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의 성립 조건 알아놔야 되고, 산술기하 평균이 됐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됐건. 그럼 그걸로 따져본다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49, 13 곱하기 52. 52는 13 곱하기 4가 되어서 13의 제곱, 2의 제곱, 26의 제곱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3y라고 하는 이 i는 26보다 작거나 같고 음수 방향 마이너스 26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된다. 그러면 알파의 값은 2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a분의 x는 등호가 성립하는 건 2분의 x와 3분의 y가 같을 때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y의 자리에다가 y는 2분의 3 x라는 애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 x의 제곱이 52가 나오고 4분의 9, 4 더하니까 4분의 13 x의 제곱이 52가 될 건데 x의 제곱은 52 곱하기 13분의 4 약분했더니 4 x라고 하면은 플라마 4가 나오겠네. 됐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2분의 3x니까 x가 4라고 한다면 y는 여기다 4 집어넣었더니 약분해서 6. x를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y는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최대값을 가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양수의 꼴을 생각해 준다면 이걸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26 더하기 4 더하기 6이 되어서 36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그 다음 유형 27번입니다. 너는 5일 때 너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바로 집어넣을게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x 더하기 4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9, 16, 25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니까 25이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되게 기초적인 문제네, 오히려 이쪽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합시다. 반지름의 길이니까 여기도 1이 되겠죠. 그럼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라고 한다면 2a 더하기 2b가 될 겁니다. 너를 제곱한 것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지? 4, 4니까 8 곱하기 4는 2a 더하기 2b의 제곱이 되고 32지요? 그럼 2a 더하기 2b라고 하는 애는 루트 32와 마이너스 루트 32 사이에 있겠네? 빼주니까 16 곱하기 4 루트 2와 마이너스 4 루트 2 사이에 있겠습니다. 최대값은 4 루트 2입니다. 여기까지가 명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량이 좀 많기는 한데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